네, 한국의 살인 사건 오늘 11번째 사건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동식 사진 작가 사건을 다뤘는데요. 그 댓글 보니까 되게 좋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많아서 저희도 네, 많이 힘을 얻었습니다. 쾌락 살인이자 또 교수님 얘기 많이 나오던데요. 예술에 대한 휴머니즘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됐다라는. 뭐 알아서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휴머니즘 자체가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이상 같은 거잖아요. 거기에 수단으로 따르는 게 예술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동식은 자기만의 예술을 꿈꿨기 때문에 그렇게 살인으로 자신의 예술을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요, 우범곤이라고 저희 사실 세 명이 다 경찰 출신인데 이 우범곤이 경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범근이라고 그러는데 우범곤이에요, 곤. 네. 네. 우범곤 살인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나보다 1년 선배더라고요. 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82년도 경찰 들어왔는데 우범곤 같은 경우는 81년도 경찰에 들어왔더라고요. 그 나보다 1년 선배고 나이도 뭐 저보다 한 몇 살 차이 안 나게 거의 뭐 또래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범곤 사건은 말하고 그런 게 별로 그렇게 즐겁지는 않은 네. 사건이에요. 경찰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경찰이 이 땅에 생겨난 이후로 가장 경찰이 비난받을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네, 아마 저희가 사건 개요를 얘기 안 했는데 우범곤에 의해서 살해 당하신 분이 피해자가 그러니까 사망자만 62명입니다. 상해 입으신 분이 33명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합쳐서 95명이에요. 95명, 네. 62명 사망, 33명 부상. 최초에는 원래는 현장에서 즉시 사망한 사람 56명. 네. 근데 이제 후송돼서 치료받다가 사망하신 분들이 추후에 6명이 합쳐져서 62명. 네. 그리고 이제 이 그 각종 그 어떻게 보면 불구도 됐고요. 다친 분들이 33명. 그래서 총 95명입니다. 그러면 우범곤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사건 개요는 뭐 천천히 하더라도 그럼 우범곤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우범곤이라는 사람은 55년생이에요. 1955년생이니까 지금 나이로 또 지금 한 60 살아있다면 60 한 네, 다섯 됐겠네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81년도에 경찰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최초 이 사람이 경찰이 돼가지고 이 발령받은 곳은 부산 있는 간만 파출소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101단이라고 그러죠. 청와대 101단. 네. 여러분들이 뭐 잘 모르시겠지만 청와대는 외곽 그 경비를 하는 그 부서가 101경비단이라고 따로 뽑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글로 갔던 건데 우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버지가 경찰관이었어요. 아버지가 경찰관이었는데 아버지를 따라서 초등학교 때부터 권총 차고 그게 아버지 권총 차고 다니는 게 좀 멋있었던 모양이죠. 뭐 그러려고 흉내도 많이 내고 그랬었던 아이였대요. 네. 근데 이제 이 원래 성격 자체가 좀 내성적이고 또 이 공부하는데 별 취미가 없었나 봐요. 65등 중에 예. 65명 중에 63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중학교 입학해가지고는 뭐 65명 중에 63등? 그럼 꼴찌에서 두 번째 한 거거든요. 네. 공부도 공부도 안 한 것 같고 무단 결석도 3년 동안 뭐 거의 한 30일 가까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석도 떡 주워 먹듯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랬다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아버지가 대장암으로 진급을 앞두고 사망해요. 그때부터 이제 좀 실망하고 속상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성격이 포악해져 가지고 뭐 어떤 경우에는 그 집에 있는 유리창을 주먹으로 부신 다음에 그 조각으로 본인의 배를 막 그으면서 이런 자해 같은 거를 하는 정도로 이 포악해졌다고 그러고요. 네. 고등학교를 마치고 전문대학교 그때는 전문대학이라고 있었어요. 2년제. 네. 네, 그 2년제를 가는데 그것도 결국 그 졸업을 못 합니다. 중퇴하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해병대로 가요. 해병대로 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우범곤이의 입장에서는 황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해병대를 가가지고 특등사수가 돼요.
특등 사수가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는 뭐 이제 경찰에 있었으니까 알겠지만 총잘 쏘는 거예요. 네. 군대에서 사실 총잘 쏜다는 건 축복받은 일이거든요. 예, 특등 사수가 돼가지고 펄펄 날랐죠. 해병대에서 알아주는 특등 사수니까. 그리고 나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어떻게 경찰이 됐어요. 공부를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제가 구태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시기에 저 순경 들어오는 게 뭐 어느 정도의 난이도인지 여부는 별로 뭐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아, 네. 지금은 못 들어와요. 지금이면은 지금은- 상상도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심리 검사 떨어졌을 거예요. 심리 지금 검사. 심리 검사 PAI 우리 김윤희 프로 잘 그때 심리 아시겠죠? 검사 없었어요. 예. 지금은 심리 검사 다 하고 PAI도 다 하고 적성 검사 다 하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때 결석이 며칠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 못 들어오는데 당시는 사실은 뭐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그저 구멍이 많았고 또 아버지가 경찰이었다고 하면은 좀 도움 받았을 수도 있어요. 뭐 구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82년도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82년도에 제가 경찰학교 교육을 마치고 무작정 파출소로 발령 나야 되잖아요. 파출소로 발령이 났는데 이거는 나랑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82년 일이니까. 네, 82년. 제가 82년 4월 30일 날 배명입니다. 뭐 파출소에 발령을 받아서 갔더니 할아버지 순경들이 엄청 많아요. 할아버지 순경. 할아버지 그때는 자연방 진급이 없었어요. 일정한 기간 되면 자동으로 진급시키는 제도가 없어서 저 퇴직하는 날까지 순경으로 퇴직하는 할아버지 순경들도 그땐 많았어요. 경장이 없었죠. 경장은 있었는데 계급이 없었. 있었어요. 있었나요? 그때 있었어요. 82년도에는 경장이 있었어요. 바로 전에 생겼죠. 예. 근데 할아버지 순경들이 있어갖고 똑같은 순경인 줄 아냐 이럴 정도로 무서웠어요. 파출소장보다도 더 나이가 많았으니까. 그때는 경사가 파출소장이었죠. 경사 파출소장, 네. 경위 파출소. 근데는 경위가 파출소장. 근데 제가 그 발령 받아서 가지고 보고서 쓰는 걸 이렇게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글을 제대로 못 써요. 맞춤법 띄워쓰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 보고서를 보면서 진짜 이 경찰 조직에 들어온 거를 엄청나게 후회했었어요. 야, 이 정도 수준일까?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82년도만 해도 중학교 졸업 이상이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아예 공무원은 뭐그 네, 자격 조건이 없어졌지만 그때는 그래도 일반 공무원들은 고졸 이상이었는데 고졸이죠. 경찰은 그 당시 중졸 이상. 그리고 할아버지 순경들 어떻게 보면 도태되신 분들이죠. 평생 동안 순경만 하다 그만두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너무나 그때는 경찰 조직이 신뢰가 없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80년도 전두환 정권이 앞뒤 들어오면서부터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 뭐 전경 출신들을 이제 특채했죠. 예, 쭉 그냥 뽑았기 때문에 다른 필기 시험 그런 거 없이 거기서 이제 시위 잘 맞고 그런 사람들도 됐고 또 뭐 무도 특채도 있었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입직 경로가 여러 가지인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다른 건 몰라요. 근데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좀 이제 그런 사람들을 걸러냈어야 되는데 걸러내지 못한 거는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 심리 검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성 검사뿐만 아니라 그 면접관으로 심리 관련된 전문가가 들어가서 직접 다 그 상태를 체크를 하기 때문에 저도 한 7년에 그 김윤희 프로파일러도 그 정도 하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과거에는 사실 그런 부분이 약간 미흡했다라는 거죠. 확실히. 왜 우봉건 사건에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우봉건의 이런 특성을 말씀드려야지 맞아요. 그래야지 이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아니 어느 미친놈한테 총을 쥐어줬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나 죽고 저기 범인 하나 죽고 말았다고 하면 국민들이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만 이 파출소로 갔는데 처음에 이제 초임지가 거기였나 봐요. 거기에서도 술만 먹으면 그냥 피의자들 때리고 아주 이 포악한 그 어떤 그 순경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동료들이 불러준 별명이 미친 호랑이. 네, 그 정도로 이 불렀고 뭐 또 심지어는 뭐 특등사수라는 별명도 있었고 하여튼 미친 호랑이라는 그 별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100일 경비단을 지원을 해가지고 청와대 외곽경비 아마 내가 볼 때는 저는 그 알죠. 총입니다. 예, 저는 알 것 같아요. 총잘 쏜 예. 겁니다.
근데 백일 경비단은 지금도 사실 따로 특채를 하고 별도. 별도로 특채를 별도로 뽑아요, 별도로 뽑는데요. 그만큼 백일 경비단이 경찰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예요. 지금은 아주 수준 있는 사람들로 많이 뽑죠. 그리고 백일 경비단 같은 경우는 근무를 하게 되면은 승진이 많이 보장된다고 하는 자리이기도 해서 경찰 내에서는 되게 어떻게 보면 가고 싶어하는 곳이기도 하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순경으로 백일 경비단 발령받아서 가면 2년 내지 3년 이내에 자동으로 경장 달고 경장 계급장 붙여주고 거기서 또 재심사에 합격돼 가지고 그대로 남아서 또 일정 기간이 되면 경사까지 그쵸. 진급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일선 경찰서로 나올 수 있게 경사로 나오는 사람들이 예전에 많아요.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젊게 나오더라고요. 젊게 나오고 아주 그 저 신체도 좋고 그러니까요. 키도 크고 그런데 이제 솔직히 말해서 선호하지는 않았어요. 그분들이 업무 능력이 너무나 이 실무 능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외곽 경비만 하다 오는 사람들이라 실질적으로 파출소 경험 같은 게 전무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거 따라가느라고 애들을 많이 썼죠. 여하간 이 사람은 백일 경비단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거의 시골형 저 경찰을 하다가 청와대 백일 경비단에 들어갔으니까 아마 거의 펄펄 날르는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4월 달에 발령이 났거든요. 네. 81년 4월 달에 그 백일단으로 발령이 났는데 12월 달 이제 연말이죠. 지금처럼 재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네.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8개월 만이죠. 부적격자 판단이 났어요. 우범곤이가.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부적격자가 그렇죠. 돼야 되는데 본인은 못 받아들인 거지. 못 받아들였죠. 부적격자 판단이 되니까 쫓겨났다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간대가 그 의령 국유지사로 간 겁니다. 네. 거기가 이제 범죄가 이루어진 거기. 4급지입니다. 경찰은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가 있잖아요. 네. 4급지니까 가장 시골이에요. 그 국유지서로 이제 발령이 났으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최고로 높은 단위까지 순경계급장을 달고 청와대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8개월 만에 1년도 못 채우고 최고로 그 어떤 그 도서 벽지 같은 네. 그런 4급 그 지서로 발령이 나니까 인사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많았던 겁니다. 예. 근데 보통 사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내쫓진 않죠. 왜냐하면 근무하는 거 보고 근데 이 앞에 있는 걸 보면은 이게 술 먹고 이 총 가지고 외곽 경비 쓰다가 이런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요즘은 거의 없는데 이 행태를 보면은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재 분류를 하지. 제가 아는 한도에는 한 번 들어오면 그렇게 쉽게 안 내보내거든요. 건전하거든요. 다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아주 특이하거나 아니면 아주 사고를 진짜 뭔가 총기 사고를 쳤거나 그러지 않고는 사실 이게 왜냐하면 불러들인 사람 얼굴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근데 이제 구체적인 또 내용이 없으니 근데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네, 워낙 청와대라고 청와대 경비단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또 위험 요소를 엄청 빨리 따지죠. 따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빨리 4급지로 내려보낸 것 같고요. 내려와서 한참 동안 그래도 적응을 하는 듯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의령 경찰서로 내려와 가지고 인사불만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어필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뭐 남자라서 그렇겠죠. 그 당시에 이제 범행할 때 그 나이가 27살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네. 그 하숙을 하게 되죠. 거기 가니까 이제 자기 집이 없으니까 하숙하게 되지 않겠어요? 하숙하면서 전모 씨라는 여성을 사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결혼 비용은 또 우범곤이가 없었나 봐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돈을 안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파출소 근무하다가 뭐 청와대 갔다가 바로 내려왔으니까 뭐 돈이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순경 월급이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81년도. 저는 82년 4월 30일이니까 거의 비슷할 거예요. 제 월급하고. 저는 10만 원? 첫 월급을 지금도 까먹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40만 원은 되지 않았을까? 10에서 20만 원 정도 아닐까요? 80년도. 거의 맞추시네. 아, 13만 3천 원이었습니다. 와. 순경 군필자 사모봉 줬거든요. 그죠 포봉이니까. 사모봉으로 해서 3년이니까. 13만 3천 원. 저는 제 첫 월급 그 봉투 지금도 갖고 있고
그때 13만 3천 원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85년도에 짜장면이 500원이었어요. 그럴 그러게. 겁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전이니까 82년도시니까 대충 그 물가 계산으로 하시면 될 거예요. 쌀 2가마 정도 값이 네, 채 그 안 정도, 됐습니다. 그 정도. 그러면 그때 당시에 평균 봉급치고는 낮은 편. 다른 일반 직장 일반 봉급에 공무원보다 낮았어요. 그때 경찰이. 봉급이 그때가 6, 70만 원? 예. 예, 보통 일반 그 어디 저기 뭐라고 하면 기업체는 기업체랑 한 50만 원 그렇죠, 가까이 그 정도. 됐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와서 늘 나 밥을 사줬거든요. 그렇죠. 나 순경 때. 예, 그리고 공무원들보다도 적었어요. 그렇죠. 행정 공무원들이 그래도 15만 원 단위였는데 그렇죠. 경찰 월급이 가장 적었습니다. 그때는. 그때 됐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때 뭐 많이 아시겠지만은 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좀뭐 유지들이 좀 돈 모아갖고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방위협의. 근데 그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 그건 뭐 뇌물 그런 개념이 아니라 먹고 살 길도 그렇죠. 없었고. 이 방위협의회 같은 데서 해갖고 해게끔 이렇게 시스템이 사출수 살림살이. 그렇죠. 살림살이를 모아서 이렇게 주는 거기 밥 먹으라고 해고 이렇게 이런 거였는데 그 뒤에 이제 문제는 이제 그게 그 뒷 로비로 문제가 됐지 그때까지는 이제 시스템이 그렇게 됐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자금이 별로 없다 보니까 결혼을 못했어요. 네, 결혼을 못 하고 그 전모 씨 집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결혼하기로 하고 먼저 혼인 신고하죠. 전 씨하고 혼인 신고 먼저 해버리고 그 어떻게 보면 처갓집에 얹혀 사는 거죠. 과거엔 근데 그런 집들 그거는 그때만 해도 그 동네에서 어른들이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 그래요? 결혼도 안 한 젊은 남녀가 혼인식도 안 하고 한 집에서 동거하고 산다. 이게 누가 좋은 눈으로 봤겠어요. 의령 같은 양반 동네에서 합천 바로 옆이죠. 그렇지. 예. 아 의령이 굉장히 양반 동네예요. 굉장히 유명. 그런 거를 무척 따지는 곳이기도 그럼요. 하거든요. 그리고 또 노인분들이 얼마나 그거 따졌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수근수근 말이 많았던 것 같고 우범곤이도 그런 부분에서 여기저기서 들어가지고 나름 스트레스는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 상황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또 이 처갓집에서도 결사반대했었어요. 처음에 들어와 사는 것 자체를 결혼식 혼인식 올리고 나서 살아라. 왜 미리 동거부터 하느냐 뭐 그랬는데 우범곤이가 난 돈이 없어서 못하니까 나중에 하더라도 좀 모아서 하더라도 일단은 그냥 난 혼인 신고하고 여기 살겠다. 그리고 그냥 처갓집에 얹혀 살아버린 거예요. 이게 왜 우범곤이 마을을 몰살시키게 된 그 기본적인 심리적 배경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러죠. 그렇죠. 지금 상태. 그러니까 지금이면 이해를 못 하지만은 이게 82년도 상황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고 경북 의령이라고 하는 동네 분위기. 그러니까 그 의령 분들도 사실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거기선 당연히 이렇게 아니 왜 멀쩡한 남녀가 결혼 안 하고 살아? 결혼을 해야지.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했어야지 맞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왜 제가 이렇게 놀라냐면요. 저희 부모님이 딱 지금 케이스 같은 경우거든요. 먼저 저를 낳고 나서 혼인신고하고 결혼을 하셔가지고 저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여쭤봤을 때 옛날엔 그때 그게 흔했어라고 하셔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 흔했어라고는 좀 아니지. 흔한 거는 절대로 아니고 30몇 년 전에 흔했다고 하면 그거는 이따가 좀 이상하지. 그거는. 방송 끝나고 가셔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하고 그렇죠. 얘기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했어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지. 흔했어라고 하면은 좀. 너무나 격렬히 사랑해서 앞서갔어 그렇게 얘기하시면. 근데 또 여기는 지역적 상황이 의령이라는 동네 자체가 그쵸. 상당히 보수적인 네. 부분이 많았고 그런 거죠. 예. 그런데 평상시에도 사실 약간 그 포악한 성격이 동건이한테도 그게 드러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열등의식이 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처갓집에 얹혀 살다 보니까 자격지심이 나름대로 있잖아요 속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아까 배 교수 얘기한 것처럼 시골 경찰에다가 청와대까지 갔다가 거기서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데 어찌됐건 8개월 만에 1년도 못 채우고 최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벽지로 쫓겨온 그런 그 자존심 상하는 부분 그게 있는 데다가 또 처갓집에 얹혀 사는 입장이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라고 그래 저기있죠. 네. 아내 되시는 분이 일반 우리 부부 가정사처럼 뭐 공박도 할 수 있잖아요. 남편한테 질책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범곤이는 그 아내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뭐 질책하고 뭐 이러는 것도
자기를 무시한다고 그렇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느낄 수 있죠. 그런 건. 이제 거기다가 자기가 그렇게 뭐 좌천도 됐고 그랬으니까 그런 감정은 많이 쌓여 있었을 정도. 근데 이제 사건으로 사실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사건이 발생한 날로 돌아가는데 사실은 12월에 처음 만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건은 4월에 벌어집니다. 사실 그 간격이 되게 좁아요. 좁아요. 네. 동거도 또 빨리도 시작했어요. 네. 저 동거도 그냥 순식간에 시작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저 피해 의식이 좀 계속 쌓여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이제 결국 뭐 사건 당일은 4월 26일 날이에요. 음. 예, 4월 26일 날이고 우범근이가 죽은 날은 4월 27일이니까 하루. 예, 하루 사이에 그 모든- 수많은 사람을 도륙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살해라고 얘기하기도 뭐예요? 도륙했다고 그래야죠. 그 4월 26일 날 뭐 사건 얘기할 때 팔이 하나로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트리거죠, 그거는. 네, 트리거죠. 네, 정말 그 팔이라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 예. 사건에 있을 때 잠자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범곤. 예, 우범근이가 그날 야간 근무예요. 야간 근무니까 오후 한 6시에 파출소로 지서죠. 그때는 국유 지서니까. 네, 국유 지서로 이제 저 오후 6시에 근무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간 근무죠. 네, 저희 옛날에는 지금은 바뀌었는데 옛날엔 주야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좋은 파출소 얘기고요. 그렇죠. 아 진짜요? 아, 지금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는 너무 좋은 환경에서 그렇죠. 경찰하셔서 그러는데 제가 그 순경 때 이 그 파출소는 근무 형태가 4가지가 있었어요. 좋은 파출소는 주야예요. 격일제라고 그러죠. 네.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는 그 파출소는 A급 파출소예요. 지금 소방관들 B급 파출소는 당비, 당당비예요. 당번, 비번, 당당비번. 7일 기준으로. 예. 그게 B급 파출소예요. C급 파출소 당당비입니다.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는. 그 다음에 D급 파출소는 당당 5번, 6번째 B예요. 그래서 A, B, C, D 4등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서에서 사는 거예요. 같은 경찰서 발령을 받아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A급 파출소 가려고 그러니까.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는 당비 파출소 가려고 엄청 애썼었어요. 근데 여기는 아마 내가 볼 때는 그 당시에 뭐 당비는 아니었을 거예요. 시골 그 벽지기 때문에 하여튼 그날 오후 6시부터 근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경찰이 안 보이는 거 보니까 말씀하신 게 그게 맞을 거예요. 그래요. 예. 이거는 안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오후 6시부터 근무니까 그 전날 아마 근무하고 내려왔을 그렇죠. 거예요. 간 거고 이 사람들은. 와서 빨리 자고 한잠 자고 저녁 6시에 다시 또 근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고 있었는데 점심 이제 먹고 낮잠을 자야지 또 나가죠. 저녁부터 네. 가서 야간 근무할 거예요. 밤 꼴딱 새야 되니까 하고 있는데 동거녀가 이렇게 방에 들어오니까 이 우범군이가 자고 있는데 파리가 윙 날르더니 이제 그 가슴 부위에 앉았다고 그래요.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배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건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예, 아내가 이제 그 파리를 잡아줘야지 편케 살 거 아니에요. 잡는다고 딱 때린 게 가슴 부위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범군이가 자다가 빨딱 깬 거죠. 너 왜 때리냐? 자는데 사람을. 팔이 잡으려고. 나 파리 잡으려고 했다. 왜 그래?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범권이는 거짓말로 보는 거예요. 너 평상시에도 그동안 나 계속 무시했는데 너 내가 얼마나 벽이 싫으면 자는 사람 때리냐. 이렇게 이제 억지 쓴 거죠. 억지가 아니죠. 우범권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격지심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자격지심 때문에 피해의식 때문에 그러니까 아내 하고 대판 싸우게 된 거죠. 많이 때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많이 때렸고, 코피가 날 정도로 때렸어요. 네, 거기 친척 언니도 그 집에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친척 언니한테까지도 그 언니가 우범곤이가 방에서 아내를 막 때리고 있으니까 밖에 있다가 들어왔죠. 그래서 왜 이러냐 말렸죠. 그 말리는 친척 언니도 또 두들겨 팼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무당탕탕 나왔죠. 나왔으면 가서 근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무 아마 들어가기 직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6시부터니까. 그 잠깐의 한두 시간 그 시간이 있었겠죠. 그 시간에 이제 술을 먹습니다.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무 나갈 사람이 술 먹는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술을 이제 왕창 먹은 거죠. 무기고가 옛날에는 파출소에 있었어요. 저도 시골 근무할 때 보면
그 파출소 뒤편에 무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방위병들이 지켰어요. 저 방위병들 잘 모르실 것 같아. 방위정 개념은 우리나라의 그 전투사단 체계가 지역 향토사단이 있는데 향토사단에 출퇴근하는 병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출퇴근. 그때는 당시는 18개월이죠. 네. 18개월 회사가 방위라는 개념은 그래서 이 똥방이야 그런 얘기도 많이 우리 동기들 비상근 예. 뭐 근무사병 지금 공익근무요원 그거하고 그런 유사한 개념. 형태. 근데 이제 왜냐하면 거기도 대체 요원. 근데 거기도 이제 전투방이라는 개념이 있어갖고 전투방이라는 게 이제 말이 전투방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동사무소에서 뭐 저기 돌리고 이런 것이 비상근 영역이 되지만 그때는 사실은 뭐냐면은 18개월 그러니까 그때 전역이 3년이었는데 이게 거의 18개월이고 거기서 이제 그 향토사단 예비사단 향토사단에 근무하는 출퇴근 도시락 싸갖고 와서 그 군인이 됐다가 이제 집에 갈 때는 민간인이 되는 그런 매우 해교한 형태의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근무 배치를 어디로 했냐면 뭐 동사무소에도 보내고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파출소도 보냈어요. 파출소. 왜 그러냐면 그 무기고 자체가 그 지키는 건 경찰이 지키는 게 아니라 방위병들을 통해서 그 무기고를 지켰어요. 물론 열세 네. 관리는 파출소에서 했지만 무기는 국방부 무기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 국방부 사람이 시켜야죠. 그때 우봉건이랑 그 방위군 2명이랑 같이 술을 먹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때 이제 그 그게 이제 문제예요. 네, 전모 씨의 오빠 동생 아니요. 그 맞은 사람 있죠. 네네 말린다고 때린 친척 언니. 네네 친척 언니의 아들이 와요. 아 아들이 와갖고 열받잖아요. 자기 엄마를 때리고 어떻게 보면 이모를 때린 거 아니에요. 이모는 이제 그 우범건이 아내 되는 분이고 그래서 와가지고 따집니다. 응? 경찰이면 다야? 뭐 뻔한 거죠 뭐. 당신이 스토리는 뭐 경찰이면 뻔한 다야? 거고요. 왜 사람을 때려? 내가 가만 안 있겠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때 우범건이가 뺑 돌아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네. 방위병들이 보는 앞에서 그걸 가정일을 다 하니까 이제 우범건이 왜 도는지는 알겠어요. 왜냐면 그 상태에서 완전히 개쓰레기가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거기서 확 업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뺑 돌아가지고 부당탕탕 그 파출소에 가서 파출소에서 예비군 무기고 키를 들고 나오는데 그걸 말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원래 근무자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근무자는 딴 데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개판 5분 전 파출소에 지서였던 거예요. 무기고로 와서 무기고 딱 열고 거기서 카빈총 2자루. 네. 근데 M1도 하나 처음엔 챙겼다고 그래요, 사실은. M1이라고 무거운 총. 그래서 제가 카빈총하고 M1 다 찾아봤어요. 달라요. 네. 네, 카빈총은 약간 가벼워요. 사냥총처럼 생겼. 가볍고 M1은 전쟁에 쓰는 건 큰 거고 무거워요. 그래서- 우리 군대 생활할 때 M1 들고 논산훈련소에서 저 훈련 받았는데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 총은. 카빈총은 가벼워요. 네 가볍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타격도 힘이 조금 더 다른 총보다는 약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카빈총이 정확도가 좀 부족하죠. M1이 무겁기는 해도 조준만 잘하면 명중도는 엄청나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카빈총을 썼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저격률이 낮다고 했는데 지금 우범근이는 잘 쏘죠. 네, 근데 다 한 방에 일발 네, 필살이죠. 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좀 많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카빈총 2자루 꺼내고 그다음에 실탄 180발 어마어마하게 생긴 거죠. 그리고 수류탄 7발을 꺼낸 거예요. 이걸 방위병들이 봤어요. 이게 방위병들이 말렸겠죠. 네, 근데 공포탄 한번 쐈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에다가. 그러니까 방위병들 그대로 내뛴 것 같습니다. 결국 사실은 방위병들은 무기고에서 총을 꺼내가지고 가는 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위에다 보고하지 않은 나중에 책임 때문에 구속됩니다. 그렇죠. 방위병 2사람은. 네. 예. 하여튼 이제 그 길로 나온 거죠.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우범근이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밤 9시 40분경입니다. 그때 지사 앞에 이렇게 서 있다가 지나가는 젊은이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그 젊은이를 조준사격, 카빈총으로 조준사격해가지고 현장에서 살해해버려요.
그 사람은 사실은 다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예비군 훈련 때문에 그 왔던 사람이에요. 네, 그 젊은이 26살이라고 합니다. 그분을 살해해 버리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광란의 어떻게 보면 도륙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번 이런 이 스프리 머더라고 하는 연속 살인이 한번 시작되면은 그 피를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제어가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카비소총은 아시다시피 탄창에 연발로 15발이 들어가죠. 네, 근데 저기 M1은 8발 맞죠? 8발이요? 예, 6발? 6발, 8발인데 이게 얘가 챙겨 나오면서 그 이제 첫 사격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통제가 안 됐을 거예요. 이게 저희는 연속 살인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원래 스프리드 킬러라고 하거나 또는 램피지 킬러라고 하거든요. 이 뜻은 정확하게 광란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연속 살인으로 해석을 하는데 실제로 쓰이는 말은 램피지나 스프리드 킬러예요. 그래서 그 자체에 그런 의미가 얘기 있어요. 광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도륙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한 사람을 딱 살해하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그 뚝이 터진 것처럼 확 터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바로 시장으로 갑니다. 시장으로 가서 거기서 그 토곡리에 있는 재래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거기서 총 마구 쏴가지고 한 3명 정도 살해하죠. 네. 그 다음에 거기서 종료한 게 아니에요. 네. 바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계획성이 개입됐다고 지금 보는 부분인데 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시장에서 3명을 살해하고 난 다음에 바로 국류 우체국으로 갑니다. 그 우체국에 간 시간이 밤 9시 45분경이에요. 거기 가서 교환원 2사람 여성분이죠. 네. 그 박모 씨라는 교환원 나중에 또 제가 따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그분 포함 교환원 2사람. 그때는 교환원이 뭐냐면요. 전화를 이렇게 돌리면 들거나 돌리면 연락이 오면 이걸 코드를 딱딱 꽂아줘야 돼요. 그게 전화 교환원이에요. 이렇게 코드를 꽂아주는 그래야지 이제 그 전화가 될 때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교환원이 없으면 바깥으로 전화를 할 수가 없다는 뜻이.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가가지고 교환원 2명을 현장에서 사살합니다. 그리고 숙직실에서 잠자고 있던 집배원이 또 있어요. 집배원 그분마저 구태여 또 살해를 하고요. 그 얘기는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혹자는 그 얘기 하는 거죠. 완전히 마을로 전화되는 거 통신선을 다 차단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전에 이제 얘기할 걸 제가 빼뜨렸는데 파출소에서 무기를 가지고 나올 때 이미 그 일반 전화하고 경비 전화선을 다 끊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저 국유우체국 가서도 이제 일반 전화선을 다 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완전 고립무원 상태에 통신이 안 되는 동네가 돼버린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환원이 숨지기 직전에 이 저 마을 그 이장집 행정전화하고 그거는 우체국하고 연결을 해놨대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숨지기 직전에 네. 이제 그래서 연결 코드는 꽂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경찰이었기 때문에 이 내부에 대한 것들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스템은. 어디 있고 누가 숙직을 하고 있을 거고 당직을 하고 있을 거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그 위치에 가서 살해를 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일날 그 파출소 근무 체계는 원래 3인 근무인데요. 3인 근무 체제로 돌아가는데 한 사람은 비번, 그렇죠. 2사람은 접대 받느라고 비웠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뭐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있었던 그렇죠. 거죠. 네, 그것도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실제로 자기한테 가장 원한이 있는 집으로 가죠. 예. 동건이 이제 아내분의 집으로 가죠. 45분경에 이제 우체국 다 싹 쓸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부지런히 갑니다. 밤 10시가 됐어요. 가가지고 그 옆에 있는 앞공리 매실부락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그 자기 아내, 예, 아내하고 그다음에 시골은 아마 그 저 집성촌이라고 집성촌이 그러죠. 많죠. 그 일가들이 그 인근에 다 쭉 사나 봐요. 전시 일가가. 거기 가서 자기 아내 찾습니다. 그 아내 찾는 과정에서 또 다른 집에 있는 그 여성분 한 분 살해하고 또 어린애한테도 총질했는데 어린애는 다행히 사망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찾아다니다가 전모 시인의 집에 딱 가서 그때 아마 그 당일날이 반상회 하는 날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내 포함 자기 아내 포함 한 10여 명이 이제 거기 안에서 반상회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총을 쏩니다. 수류탄 먼저 던졌. 예, 근데 불발이었어요. 불발이었죠. 예. 그리고 6명을 살해합니다, 거기서. 예. 그러니까 이 진짜 뭐
그때부터는 그 아내 되는 사람도 조준 사격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 아내 되는 그 전 씨는 현장에서는 사망 안 했어요. 네. 사망 안 하고 후송돼 가지고 지금 파리가 딱 때려 가지고 파리 때문에 뭐 싸우고 얻어맞고 했다는 이 사건 개요가 나온 게 이 아내 되시는 분이 현장에서 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잠시 살아 있으면서 이 아내 전 씨가 지금 일련의 과정을 싸우게 된 사연을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멈추질 않아요. 자기 네. 타겟이 된 사람들을 죽였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갑니다. 이제 그 10시경에 이미 막 또 사람 쏴주겠잖아요. 전시 그 일가를. 그런데 그때 한 10시 한 5분경에 반상회에 참석하려고 군청에서 나온 그 민방위 과장이 있었어요. 네. 그분이 그 내용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신고하려고 그랬는데 전화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이 차를 끌고 의령경찰서 가서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거기서 또 나오는 경찰의 행태 기가 차요. 그 이 민방위 과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서 이제 의령경찰서로 직접 가서 신고했잖아요. 전화 없으니까. 네. 그랬더니 신고를 받고 경찰이 무기 들고 있으니까 무기 들고 나와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무기고 키를 못 찾아가지고 40분 동안 헤맸다는 겁니다. 의령경찰서 경찰관들도. 그러니까 한심한 거죠. 한심한 무기 거. 관리가 개판이야. 그렇게 개판이었다는 거죠. 경찰서 무기 관리도 개판이었다는 거죠. 무기고 키가 어디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바로 이제 군경 합동으로 군부대에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이걸 받으니까 자기네에서 빨리 해결하려고 찾으니까 시간이 더 늦어진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사실은 군부대에 연락을 해서 그러면 했어야 되는 어디든지. 건데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자기가 책임지니까 이제 이 관료주의가 개판이 된 관료주의가 된 거죠. 그러니까 22시 05분경에 그렇게 신고를 받았는데도 40분 이상 끌었는데 그 사이에 우범군이는 10시 10분경에 밤 네. 운계리 시장으로 가요. 시장으로 가서 거기서 주민 7명 또 쏴 죽입니다. 네. 이게 뭐 이제 물론 이제 그 주민 다 7명 정도 시장 통해서 쏴 죽이고 이제 주변을 돌아보니까 거의 다 불이 꺼졌어요. 그 사실은 그때까지 우범곤이가 설치고 있던 그 동네는 번화가예요. 거기서 제일 번화가. 그렇죠. 그러면 10시경이면 그렇게 불이 다 꺼질 입장은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이 꺼졌는데 그 이유는 도망간 방위병들 2명이 돌아다니면서 소리 질렀대요. 불 끄라고. 그래서 이제 불이 꺼졌으니까 우범곤이 입장에서도 이게 뭐지? 이제 이런 인식은 있었던 것 같아요. 불이 꺼져 있으니까. 그런데 또 그때 하필이면 택시 하시는 분 하나 있어요. 그분이 애가 걱정돼 가지고 집으로 오다가 또 우범곤이한테 발각돼 가지고 조준 사격 당해서 살해됩니다. 이제 그런 사건이 딱 터지고 거기서 걸어서 이제 이건 정말 다른 마을로 가죠. 갑니다. 다른 마을로. 네. 그게 10시 50분인데요. 우범곤이는 그 동네 뻔하잖아요. 네. 오늘 누구네 상갓집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네. 그래서 상갓집으로 갑니다. 상갓집으로 가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제 많이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범곤이가 양쪽으로 카빈을 메고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공비가 나타났다. 공비가 나타나서 왔다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이 부의금을 또 자기도 조문한다고 뭐 2가지 설이 있습니다. 2,000원을 냈다는 사람도 있고 3,000원을 냈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부의금을 내고 10분간 앉아서 이제 그 술상 받죠. 네. 조의 표하러 가면 우리 술상 받잖아요. 한 10분간 술을 먹으면서 경찰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순경대우가 개판이다. 뭐 등등등 뭐 여러 가지를 막 하고 그랬나 봐요. 그리고 카빈을 2개 차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봤대요. 왜 2개씩이나 갖고 있어? 저 밖에 안순경 있어. 내가 마치 그 안순경 거 먼저 갖고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저 밖에 안순경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뭐 역시 거기서 수리탄 터뜨렸을 수도 있고 어차피 살인계획 세우고 갔다고 저는 보는데 여기서도 이제 또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 옆에 그 남일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막 막 순경 들어와서 못 해먹겠다 불만을 막 표할 때 옆에서 누군가 동조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다들 무관심했던 것 같고 심지어는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메고 있는 카빈총을 톡톡 쳤다는 거예요. 야 실탄도 없는 거 우순경 뭐하러 들고 왔노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실탄도 없다고 그 자리에서 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살해하고 바로 옆에 있던 또 이장 마을 이장도 살해를 해버립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난사해가지고 그 상갓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죠. 거기서 엄청 많이 죽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주로 이제 많이 죽었죠. 거의 그 상갓집에서 많이 사망.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24명이 죽습니다. 네. 상갓집에서. 우범건이라는 사람 자체가 열등감이 되게 많았던 사람인데 자기를 무시하는 말이 딱 나온 순간 그렇죠. 정말 기폭제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작을 한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멈추지 않아요. 네, 그 길로 또 나옵니다. 그 길로 나와가지고 뭐 그 인근에 있는 불 켜져 있는 뭐 철물점이니 약국이니 뭐 가정집 가갖고 이제 또 이 그 사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새벽이 됐어요. 네. 1시 30분. 너무 이거 자세히 말하기도 불편하더라고요. 네. 1시 30분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 방위병으로 지가 데리고 있던 서모 씨가 있어요. 23살이라는데 그 사람을 만나갖고 공비가 침투했다. 그래서 지금 비상 걸렸다면서 니네 집으로 가자. 그 집에 가서 이제 거기서 있는 거죠. 있으면서 걱정하지 마라. 난 니네 집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총 메고 왔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거기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시 새벽 5시쯤에 이동을 합니다. 5시 35분. 5시 35분에 평촌리 민가로 가죠. 거기 가서 일가족 5명을 깨워요. 네. 깨워가지고 어떻게 이제 무장공비 나타났다 뭐 어쩌고 하면서 들어가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인질이 돼버리는 거죠. 그 순간. 그리고 결국은 이제 밖에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뭐 이런 거 듣고 이제 틀렸다 해가지고 현장에서 수류탄 2발을 터트려서 폭사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범근 플러스 거기 있던 3분 그래서 4분이 현장에서 사망하는 그런 결과를 빚는 거죠. 아주 숨이 막힐 정도예요. 이 이야기 하면서. 네. 저도 다른 사건도 그런데 이 사건은 피해자분이 워낙 많으니까 얘기를 하면서도 숨이 탁 네. 막혀와요. 근데 각 단계마다 우범건은 그 무기 사용이라든가 이게 침착했어요. 격정적으로 뭘 이게 난사하는 때가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 또 난사가 더 확대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조준사격, 그 다음에도 조준사격이에요? 또 말도 걸면서 자기 뭐 신세한탄 하면서도 또 조준사격.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 우범건의 그 범행 패턴이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 희한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제 연구 대상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랬죠.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안타까웠던 부분은 경찰을 비난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이렇게 피해자가 커질 수 있는 걸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많이 있었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방위 과장이 밤 10시 5분에 경찰서로 직접 가서 신고했잖아요. 그랬고 그 신고를 받았으면 진짜 5분 이내에 다 튀어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고 서장이 보고를 받은 시간은 그 당시에 그 서장은 부산 출정 중이었던 것 같아요. 네. 밤 11시경에 서장이 이제 빼가는 거예요. 그걸 듣고 오면서 서장이 그 듣기 전까지는 출동도 안 하고 있다가 그죠. 밤 12시가 돼가지고 경무과장이 지시 받았겠죠, 서장한테. 네. 밤 10시 자정이 돼가지고 경무과장이 직원 9명하고 1차 출동을 해요. 그러면 9명하고 경무과장이 출동을 했었으면 인원수 10명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주 공격적으로 우범건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어야죠. 근데 그들 그런 노력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한 40분 정도 더 있다가 추가 소집이 되죠. 보안과장이 직원 21명을 더 소집해요. 그래가지고 32명이죠. 네. 그 간부 2명에 이제 직원들 30명에서 32명이 왔으면 이거는 막 찾아다니면서 막았어야죠. 그런데 어둡다고 위험하다고 마을 들어가는 입구 다리 밑에서 배치하고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그 설명했던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망한 거잖아요. 상갓집에서도 그렇고. 상갓집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 당시에 이 경찰의 어떤 그 조치 이거는 1000번 100번 비난받아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이 피해가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우순경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다라는 것도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마을에 대해서. 그다음에 네. 또 반상회라든지 또
그 상가집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또 경찰들의 대응이 너무 미흡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건 미흡했다라고 표현하기도 좀 너무 한심한 일이죠. 자기 중심, 자기만 살고자 했던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 사살 지시가 떨어진 것도 02시 10분이에요. 경찰국이에요. 그 당시에는 경남 경찰국이죠. 도경찰국이. 그 지금은 경찰청이지만 지방 경찰청이지만 그때는 뭐 충남 지방 경찰국 뭐 이런 국 체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유구한 씨가 그 당시에 저 아는 분인데 경남 지방 경찰국장이었거든요. 그분이 투항하지 않으면 사살하라고 그 지시를 내린 게 02시 10분이에요. 네, 02시 10분이고 추가로 이제 마산 경찰서에서 03시 10분에 기동대가 출동해가지고 수색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3시 10분에 마산의 경찰서에서 온 기동대가 출동해서 수색 개시하기 전까지는 안 움직인 거죠. 아예 안 움직인 거예요. 자체 내에서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무기가 탈취당했고 자기네들이 들어가게 무서웠던 되면 거죠. 그렇죠.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다가 우범군 순경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명사수. 명사수. 근데 이제 그거는 생각했어도 주민들이 죽어간다는 생각도 분명히 했어야 되고 저는 그 생각을 한 게 만약에 그러면 경찰이 못 막으면은 아니 대간첩 군부대라도 동원해. 그러니까 대간첩 작전 매뉴얼이 분명히 존재했고 그럼 지역 있는 향토 사단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왜 거기에 도움을 안 청하고 그런 게 사실은 그래서 문제가 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 보면은 뭐 또 신모 씨라는 분 가게에 가가지고 콜라 얻어먹고 그 콜라 얻어먹고 그분을 살해하고 또 콜라 얻어먹을 때 고등학생이 그 우순경을 안 돼요. 네. 그 온 아이를 또 죽이고 방에서 자고 있는 두 딸도 총으로 쏴 죽이고 뭐 또 평촌이 가기 직전에도 뭐 저 유씨 이발사 뭐 곽씨 뭐 이런 분들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최근에 나오는 건데요. 그 전화 교환원으로 있던 박모 씨라는 여성분이요. 이 여성분을 우범근이가 전 씨 지금의 아내를 만나기 전에 좋아했다고 그래요. 프로포즈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화 교환은 그 박 씨가 거절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정 때문에 차단도 할 겸 그 여성에 대한 감정 때문에 가서 이 일본으로 총으로 쏜 거 아닌가. 왜 그러냐면 그게 뒷받침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 교환은 박 씨의 친척들은 그 마을에서도 가장 안쪽에 사는 분들이에요. 근데 우범군이가 끝까지 거기까지 찾아가서 그 집에 있는 일가를 또 전부 살해하거든요. 그런 거 봐서는 감정 부분도 분명히 그 박 씨에 대한 감정 부분도. 그러니까 평소에 본인하고 감정이 안 좋았던 사람들은 다 죽이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이미 마음속 안에서 여러 번 그 사람들을 죽였던 것 같아요. 아, 마음속에서. 마음속에서 죽이고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들을 복수를 할까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계속 하고 있었던 건데 그것이 어떤 팔이라는 건 좀 트리거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어떤 자기 안에서의 그 터지는 사건들과 말을 들었고 그것들이 예.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저희가 우범곤 사건을 일찍 하기로 이제 정했잖아요. 근데 어제 예. 네, 저희한테 사연을 하나 보내신 분이 있었는데요. 저희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연이죠? 이게 그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 마지막 우범곤이 자살한 그 집과 예, 관련되신 분. 일가족하고 같이 네. 자살한. 예. 사실 저는 우범곤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가족이요.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냐고 하면 우범곤 순경이 마지막에 자살한 곳이 다름 아닌 저희 친할아버님이 계셨던 경남 의령의 시골집이었습니다. 당시 집엔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만 사셨는데 그 사건으로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고요. 마을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서 동네 전체가 울음이 그치는 날이 없었다고 부모님이나 친지분들이 많이들 얘기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7살쯤이었던 것 같은데 저녁에 뉴스를 보다가 부모님이 깜짝 놀라 전화통화를 몇 번 하시더니 그날인가 다음날 시골에 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교통편이 안 좋아 그 시골까지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갔었는지 문득 기억이 납니다. 가끔 부모님이나 친지들이 그 사건에 대해 얘기하는 걸 들으면 방송에서 하는 얘기와는 좀 다른 부분도 있어서 이번 사건 의뢰를 들으면 더 정확하게 사건에 대해 잘 알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에 안방에서 수류탄이 터졌는데 방 한가운데가 움푹 파여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고요. 저희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는 살아계셨는데 그때 할머니와 우순경이 안방에 있었고 아이고. 할아버지가 옆방에 계셨는데 안방과 그 옆방 사이 이불장이 있어서 그 이불장이 없었다면 수류탄이 터졌을 때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엔 손미불이 엄청 두꺼워서 어머님도 그때 결혼하고 시댁에 갔을 때 그 이불 가져가느라 엄청 무거웠다고 웃으며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그 시골집은 군청에 의뢰해서 철거했고요. 그 소유는 제 앞으로 되어 있는데 시골에 벌초하러 갈 때마다 한 번씩 보는데 볼 때마다 할머니 생각도 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오랫동안 방송해 주시고요. 그때마다 감사하게 잘 듣겠습니다. 아이고 직접 그 마지막 사건의 피해자 가족분이. 네. 가족분이시네요. 아이고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저 이 사연을 피디님한테 딱 봤는데 가슴이 뻐근하네요. 네, 소름도 딱 끼치더라고요. 저희가 그냥 사건을 다룰 때 피해자분들이 사실 저희와 되게 멀리 예, 있다라고 예, 조금 예.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래서 사건에 갔을 때 피해자 가족분들 보면은 사실 그때 와서야 이분도 한 분의 가족의 일원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문득 하는데 이 예. 사연을 보면서도 너무 사실 저희 우범공 사건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전 사건이라 저한테는 많이 안 와닿았었거든요. 근데 딱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모두 다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방송을 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네, 아직도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 가족들이 있으시고 이러기 때문에 참 사실은 이 사건 이르는 과정을 제가 많이 생략했어요. 이걸 너무 낱낱이 어디에서 누구를 어떻게 살해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하기 좀 불편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 사연 주신 분이 마지막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시네요. 아유 너무 마음 아프시겠어요. 네, 62명이 살해를 당하셨습니다. 62명의 가족분들 그리고 그와 연관되어 있던 모든 사람들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좀 그 56명 이제 플러스 이게 그 좀 불러드릴게요. 지나가는 행인 예비군 훈련원 분 한 분이죠. 네. 그다음에 바로 우체국에서 3분이죠. 그다음에 이제 매실부락에서 6명, 시장통에서 18명, 상갓집에서 24명이에요. 가장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자포관대 서씨 가족인 데서 4분. 그래서 56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치료하는 과정에서 6분이 더 돌아가셔가지고 총 62명이 되고요. 부상자가 33명. 그래서 합쳐서 95명의 사상자라고 그러죠. 네, 사상자가 발생해서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갑니다. 네, 7시간 50분 만에 그렇게 많은 대량의 사람을 살상한 그 사건이 이제 우범군에 의했을 텐데 이게 얼마 전에 깨지죠. 노르웨이의 노르웨이. 베링 브레이버그인가? 네, 그 사람이 77명인가 네, 살해했죠. 우범군 사건이 이제 그 기네스북에서 이제 제외됐지만요. 네,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이 이- 사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까지만 정리할게요. 네, 사망자는 진짜 우범군이는 지옥에 가도 상지옥에 갔을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일주일 된 영아도 포함되어 있대요.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영아, 요만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 된 영아에서부터 70세 된 노인까지. 그다음에 다행이었던 거는 7발 들고 나왔던 수류탄 그중에서 마지막에만 터진 거고 그 전에 던진 거 몇 번 있었는데 다행히 불발이었다고 하고요. 그때 무기고 있던 수류탄 같은 거 불발탄이 그렇죠. 많았어요. 신간이 아무래도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위병 2명 이제 그 공포탄 쏘니까 도망가서 그래도 마을에다가 그 인근에는 얘기를 해서 불 꺼진 집이 많아갖고 대량살인 그나마 조금 면했던 것 같고요. 진짜 이제 창피한 얘기 하겠습니다. 그날 당연히 있었어야 될 지서장. 네, 그 다음에 지서장 밑에 있는 건 차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차석이. 네. 지금은 차장이라고 부르지만 그때는 차석이에요. 그 두 사람은 동네 사람한테 접대받으러 부곡은천으로 놀러 갔답니다. 예? 정말. 그리고 우범근이는 맨날 입버릇처럼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떠들었다는데 사실 그런 거를 두 분 같은 프로파일러 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접했으면 우범근이를 접했으면 맨날 입버릇처럼 얘기했대요. 죽는 게 낫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눈여겨보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뭐 이제 그런 확인되지는 않았는데 이건 정확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주민 한 28살 되신 분이 무기고에 와서 총 달라. 우리가 어떻게 직접 제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방위병이 뭐 거절했다. 이런 말이 있긴 한데 이거는 명확하게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네. 저는 이거 계속 봤을 때 이 사람 분노 조절 장애 분명히 있었다고 평가가 되더라고요. 자해를 어렸을 때부터 했잖아요. 아마 분명히 ADHD적인 기질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들을 어렸을 때 사실 컨트롤 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컨트롤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컸을 것 같고 자기 어떤 분을 표출해야 되는 부분에서 표출을 하지 못하니까 자해를 하고 이 과정까지 아마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해병대에 가서 자신이 처음으로 위치를 확인받게 되죠. 네. 어려서부터 공부도 못하고 늘 이제 거의 왕따 수준의 어떻게 보면은 대중으로부터 소외되고 핍박받는 주체였단 말이에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해병대에 가가지고 갑자기 그 어떻게 보면 황금빛 인생이 시작된 거죠. 특등 군대에서는 그 뭐 총 잘 쏘면 최고입니다. 누가 네. 뭐래도 특히나 해병대 같은 특수부대에서 총 잘 쏜다는 얘기, 명사수라는 얘기는 엄청나게 우월한 존재예요. 그 해병대에 가서 비로소 자신의 어떻게 핍박받던 존재, 소외됐던 존재가 이제 그 뜨는 그 시기가 왔죠. 그런 시기가 이어지면서 경찰도 들어가요. 그래서 부산에서 경찰관 생활을 하다가 또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또 한 번 도약을 하잖아요. 네. 청와대 100일 경비단으로 또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아마 이제 황금빛 인생이 시작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부적격자로 되면서 뚝 떨어지는 거지 나락으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거기까지도 롤러코스터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제 제대로 내가 한번 내 인생 살아보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순간에 뚝 떨어졌을 때 오는 이 사람의 어떤 그 좌절감, 실망감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던 데다가 이제 그 아내라는 사람을 만나 가지고 이제 그 어떤 그 거기서 키워지는 열등감, 열등의식 이런 게 또 이제 조화가 안 된 것 같고. 예,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어떤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올라갔다 팍 꽂히고 이때 느끼는 분노가 엄청 크잖아요. 맞습니다. 예, 자존감, 올라갔다 뚝 네. 떨어졌을 때 느끼는 그 분노가 이 사람 분노 조절 장애 분명히 있었다고 평가가 되더라고요. 어떤 상황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이것들이 그냥 그래 이 정도면은 정당한 거야라고 받아들이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조그마한 것에 대해서도 공격이나 말에 대해서도 그것을 부당함을 크게 느끼고 억울함을 크게 느끼는 거거든요. 이 사람 안에서는 사람에 대한 분노, 억울함, 복수심들이 아마 엄청 커졌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좌절, 나한테 부정적이었던 것들을 너네들을 다 죽임으로 가서 해소하겠다라는 복수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 사건으로요. 그 당시에 내무부 장관이 서정화 씨였어요. 네, 저는 기억해요. 네, 서정화 씨가 아웃됩니다. 네, 서정화 씨가 아웃되고 누가 들어오냐면요. 노태우가 그 당시에 체육부 장관이었었어요. 네. 체육부 장관이었던 노태우가 내무부 장관으로 옵니다. 내무부 장관이 사실 엄청난 파워가 엄청나죠. 외무부 다음에 내무부, 외내 제법 국문 농상권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노태우가 비로소 제대로 정계에 진출하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서장하고 방위병 구속됩니다. 그런데 서장은 무죄 떨어져요. 네, 무죄가 떨어집니다. 예, 그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 직무를 포기한다는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 사람 출장 가기 위해서 부산으로 가다가 또 연락을 받고 돌아오는 중이었고 지시를 했었고 뭐 이랬기 때문에 서장은 이제 무죄가 떨어졌고요. 저는 오히려 그 파출소장과 부곡온천으로 온천하러 간 파출소장과 차석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100번 1000번 구속시켜야지 옳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오히려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두환 정권이에요. 네, 그래서 청와대라는 소리도 못 올리겠어요. 언론에다가. 100일단이라는 말을 못하게 하고요. 특수근무지라고 표기했어요. 특수근무지. 특수근무지. 예, 청와대 100일단 그 자체를 아예 쓰지도 못하게 했어요. 전두환이가. 그리고 아까 그 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경찰에서도 우범곤이는 뇌세포 검사를 해야 되겠다. 네,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그래서 국과수에 의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 뭐 우리 기술이 됐겠습니까? 불능이라고 해서 결국은 못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뇌 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 개념이 없었던 게 말하는 PET 지금 많이 쓰는 CT를 찍어서 그 뇌 활성도를 찾았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유전적으로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아마도 이 국가수에서는 그런 유전적 문제를 가지고 이 사건을 이렇게 좀 사실은 이거는 핵심은 그런 사람이 경찰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근데 그걸 덮으려면 우범건이 유전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되는 쪽으로 아마 조금 호도하려고 했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 사건하고 비슷한 사건이 그 도이무소 사건이라고 그 스야마인가 거기 있었던 일본에 있었던 비슷한 여기도 21살짜리 청년이 마을을 다 몰살을 시켜요. 그래서 그때 사망자가 아마 30몇 명 넘죠. 네, 30몇 명이었는데 이 우범곤 사건 전에 가장 큰 연속살인 그렇죠. 사건이었었는데 이 사건의 원인도 마을 사람에 대한 분노였었어요. 희꼬머리. 네. 자기가 잘 살고 있다가 결핵의 판정이 딱 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1938년인데요. 결핵을 딱 걸리면은 그 죽는 사람들은 거죠. 기피 대상이잖아요. 그리고 또 전염이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을 기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적으로 이 사람이 약간 과잉 행동을 좀 했었나 봐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기피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일본도 그리고 권총 그래가지고 네 도끼까지 해가지고 무참히 다 살해를 하고 자신도 나중에 가서 권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근데 거의가 대량 살인을 범행한 사람들은 거의 자살하죠. 그렇죠. 예. 거의가.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좀 대체적으로는 다 자살을 해요. 마지막에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량 살인을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정신이 한 번씩은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인지, 뭐 분노에 쌓였든 먹이 쌓였든 인지 상태가 한 번씩 돌아온다고 생각해요. 보통 왜 우범콘 케이스가 왜 좀 희귀한 케이스냐고 하면 그 7시간이거든요. 보통 대량 살인이라고 한다면 스플래드 살인이라고 한다면 보통 그렇게 시간차를 많이 두지는 않아요. 장소 이동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장소 이동도 굉장히 많고 4개의 부락이에요. 4개 부락. 네. 예. 더욱이 그 시간 텀이 되게 많았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 속에서 보통은 대화를 하게 되거나 뭔가 끊기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 멈춤이 분명히 한 번씩 오거든요. 근데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재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분노, 복수심, 자신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다 죽고 자기도 자살할 거라는 생각을 저는 중간쯤은 이미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 네. 브레이빅 같은 경우는 이제 극단주의자 살인 중에서도 얘는 죽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브레이빗은 자살을 안 했어요. 자살 안 하고 뭐라면 이건 정치 투쟁을 해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이게 섬이잖아요. 노르웨이. 예. 네네네. 섬이니까 이 아이들이 도망도 못 가고 섬에 이제 우리 말로는 MT를 온 애들을 쫓아다니면서 바위 뒤에 있는 애들 여기 부둣가에 있는 애들 쫓아다니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조준 사격을 하고 AR-15죠. 그걸 가지고 갔는데 얘네들은 그래도 노르웨이 경찰은 그 대응 시간이 이거보다 빨랐어요. 2시간 안쪽으로 대응이 됐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얘네들은 먼저 그 부두를 장악해 갖고 배를 도망 못 가게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상이 났고 그리고 이제 얘는 애초에 자살할 생각이 없어 갖고 투항을 하 갖고 자기는 정치 투쟁을 한다. 근데 이제 문제는 노르웨이가 특이한 게 거기는 사형제가 없어요. 맞아요. 최장이 20년이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하고 있었고 우범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우리나라의 시스템의 문제라는 게 분명히 중간에 차단할 수도 있었고 기동 타격대가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안 그렇죠. 들어간 부분 그렇죠. 때문에 느긋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걸어가면서 4개 마을을 돌아다녔다는 건 이거는 시스템적인 문제. 잠도 중간에 가서 그러니까요. 자요. 네. 한잠 자고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문제 있고요. 이제 그때가 군사 정권이기 때문에 초기였잖아요. 네. 군사 정권 초기라 민심이 이반되는 거를 굉장히 우려해서 이거 전두환이 짓이죠. 참 전두환이라는 사람은 우리 범죄사를 보면서도 왜 이렇게 미운 짓이 많을까요? 이 사람은 이제 이반되는 거 민심 이반되는 걸 두려워하고 보상 쪽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부산지검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해가지고요. 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해갖고 국가배상심의위원회를 신속히 만듭니다. 5월 1일 날 바로 만들었죠. 그래갖고 사망자 1인당 최고 1,900만 원씩 준다고 해요. 그런데 60세 이상은 또 이게 다르잖아요. 호프만식 계산하니까 그 경우는 뭐 83만 5천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안 된다. 전두환이가 한 것 같아요. 최하 300만 원으로 계산하고 그래가지고 장례비도 한 30만 원, 뭐 조의금 한 600만 원에서 1인당 최고 한 3,200만 원 정도. 근데 그 시기에 3,200만 원은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가족이 6명 사망한 박모 씨 같은 경우는 1억 원이 넘는 그 배상금이 나갔다고 합니다. 네, 돈도 돈이지만 가슴 아픈 그러면, 평생 네. 안고 살았을 것 같아요. 저희가 우범곤 사건을 고르게 된 이유는 많은 그 시청자분들이 또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우범곤이 왜 대량 살인을 저질렀을까? 그렇죠. 대량 살인자 스프리드 킬러가 많은 데가 미국이에요. 우리 총으로. 또 조승희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살인자들이 나오는 이 배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소외되고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에 불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나가서 대량 살인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불특정 다수가 지금 한 경우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게 국민인 것 같아요. 저희들. 그러면 네. 이유도 그렇기- 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 왜 나오는가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자료의 모음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우범건은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주변에서 어떤 불만을 품어서 네, 그것이 그 사람에게 공격하고 복수를 하는 경우. 근데 우범건 같은 경우는 총이었기 때문에 스프레드 킬러가 될 수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점점 개인화돼 있는 사회니까 그렇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은 없는지 상담을 받게 해야 되는 사람은 없는지 치료를 받게 해야 되는 사람은 없는지 유심히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런 측면에서 우범곤 살인 사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